손등에 닿은 체온이 느리게 번졌다. 눈을 들자 박성호의 눈빛이 젊은 날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모굴대까지 차올랐다.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창회는 소박했다. 학교 강당을 빌려놓고 낡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마이크 소리가 자주 끊겨도 모두 웃으며 박수를 보탰다. 이름표를 나눠주던 봉사자가 내 목에 끈을 걸어주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다. 맞은편 문이 열리며 박성호가 들어왔다. 머리빛은 많이 옅어졌고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웃을 때의 주름선이 여전했다. 오랜 세월을 돌아 한 걸음씩 다가오는 장면이 느리게 재생되는 듯 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름표를 가리키며 인사를 건네니 성호가 낮게 웃으며 오랜만이라는 말을 했다. 목소리가 귀 안쪽에서 오래 머물렀다. 행사는 금세 흘러갔다. 사진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다. 나는 자리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 무대를 향한 박수 소리 사이로 내 심장 고동이 섞였다. 행사가 끝날 무렵 성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느냐고. 나는 머뭇거리다가 강당 옆 골목을 가리켰다. 둘이 골목으로 걸어나가니 초가을 바람이 옥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그는 아내와 떨어져 지낸다고 했다. 오래 싸운 끝은 아니고 조금 쉬어보자는 합의였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끝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될 말들이 혀끝까지 올랐다가 사라졌다. 가게를 나설 때 성호가 불쑥 손을 내밀었다. 헤어지는 인사라며 손끝을 가볍게 포개니 젊은 날 운동장에서의 햇빛 냄새가 스쳐갔다. 그 순간 시간이 얇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대학 시절 앨범과 편지가 얇은 끈으로 묶여 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늘 달리고 있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웃고 있거나 버스 정류장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의 공기는 언제나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따뜻했다. 성호는 늘 말수가 적었다. 대신 행동이 분명했다. 시험이 끝난 밤이면 길게 걸었고 신문 가판대 앞에서 장학 공고를 함께 후쳤다. 졸업 즈음 양가 분위기는 달랐다.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 끝자락에 있었고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성호는 작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두려워 보이지 않는 점이 좋았다. 하지만 어른들은 뿌리가 약한 나무는 첫바람에 꺾인다고 했다. 그 말이 내 어깨에 오래 얹혀 있었다. 몇 번의 설득과 몇 번의 울음을 지나 결국 헤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빠르게 어른이 되었다. 회사에 들어가고 김태준을 만나 결혼을 했다. 태준은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다.
집은 따뜻했고 아이가 태어나며 하루가 분주해졌다. 시간은 그 분주함을 따라 흘러갔다. 그렇게 살아오며 사진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늘 밤 다시 꺼내든 사진에서 옛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으면 오래전 가을 하늘이 또렷했다. 저 먼 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했다. 태주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약을 챙겼다.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과 집을 오갔다. 말수가 줄었고 피곤이 늘었다. 나는 하루 3번 식사를 맞추고 약 봉투를 확인했다. 생활은 규칙적이었고 마음은 자주 비어 있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요점만 오갔다.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다. 내일은 병원에 몇 시까지 가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기록했다. 밤이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입술선이 얇아졌다. 가끔은 내 나이와 표정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동창회 이후 며칠 동안 성호의 연락이 한두 번 왔다.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덜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묻는 말투였다. 나는 대답을 늦췄다. 서랍에 사진을 다시 묶어 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태준이 피곤하다며 먼저 누웠을 때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빛이 작게 깜빡였다.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내일 낮에 잠깐 괜찮을 것 같다고. 보낸 뒤 한동안 가슴께가 얼얼했다. 어느 감정이든 오래 눌러놓으면 모서리가 예민해진다는 사실을 새삼 알았다. 낮에 카페는 조용했다. 성호는 창가의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목을 한번 풀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반가움과 경계 사이에서 의자를 당겼다.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겹겹이 펼쳤다. 그는 작은 제조업을 했다가 몇 번의 실패와 재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내가 듣는 동안 손등이 간헐적으로 떨렸다. 나도 아이가 장성에 독립했고 지금은 남편과 병원을 오가며 지낸다고 말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돌아온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필요한 만큼만 말했다. 종이컵 뚜껑 위에 맺힌 수증기가 금세 사라졌다. 저녁 그림자가 테이블을 지나갈 즈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앞 계단에서 잠깐 동시에 멈춰 섰다. 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일정을 묻자 성호가 일정은 천천히 맞추자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 가벼움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나는 현관 앞에서 길게 숨을 내쉬고 집안 불을 켰다. 주방에서는 국물이 보글거렸고 방에서는 태준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마음의 속도를 낮췄다. 며칠 뒤 나는 친구 최영미를 만났다. 영미는 내 얼굴만 보고도 대강을 알아챘다.
고개를 기울이며 말하길 마음이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고 행동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했다. 나는 단정한 말이 주는 서늘함을 느꼈다. 영미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묻기를 태주는 요즘 어떤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되짚었다. 대답하는 사이 마음 밑바닥에서 작은 파문이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와 창틀에 기대자 휴대폰이 울렸다. 성호가 근교 산책로를 제안했다. 사람이 많지 않고 바람이 좋은 길이라고 했다. 나는 오래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나가 작은 역에서 내렸다. 바람이 솔숲을 지나 목덜미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바닥에 그림자를 나란히 두고 걸었다. 오르막이 끝나갈 즈음 발걸음이 맞춰졌다. 서로의 손등이 몇 번 스치고 나서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선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다. 돌아서야 한다는 감각이 발 뒤꿈치에서 올라왔다. 성호가 잠시 내 얼굴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괜찮다고 말하며 물병을 건넸다. 나는 물을 천천히 삼키며 입안을 식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속에 얇게 금을 그었다. 다만 그 금이 바람만으로도 흔들릴 만큼 가늘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태주는 검진 결과가 나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꼬리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나는 식탁 위 처방전을 정리하며 알약수를 맞췄다. 그의 숨결이 밤마다 거칠어지고 깨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간호하는 손끝이 익숙해질수록 내 마음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고요가 아니라 지친 사람의 체념에 가까웠다. 그날 밤 잠깐의 틈을 타 베란다로 나갔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를 적었다. 우리 사이의 선을 지키자고. 성호는 곧바로 답했다. 알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다음 주 우리는 도서관 옆 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성호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면 그때의 내가 된다. 이 말은 고백이면서 경고였다. 나는 책장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함께 늙어가는 일의 무게와 서로의 가정을 지키는 일의 무게를 동시에 떠올렸다. 우리는 오래 침묵했다. 햇빛이 벤치 손잡이에 길게 누웠다가 옮겨갔다. 해가 기울 무렵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악수를 했다. 악수는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뜨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나는 그 불빛들 사이로 얇은 다리를 건너는 기분을 느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했다.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농담처럼 묻는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둘러댔다. 전화를 끊고 거실을 한 바퀴 걸었다. 방 안 공기가 낯설었다. 저녁 식탁에서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나는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의 눈빛은 의심보다 상처에 가까웠다. 그날 밤 영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영미는 한참 듣더니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멈추라고. 그 말이 전화선 너머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성호에게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알겠다고 했다. 문장이 짧았지만 속이 비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 사업 정리를 돕겠다고 연락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멀어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작게 울렸다. 계절은 한 번 더 돌았다. 태준의 건강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길이 습관처럼 몸에 붙었다. 나는 아침마다 동네 천변을 걷고 오후에는 봉사를 나갔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노트를 적었다. 하루의 질감을 세밀하게 분해해 보니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놔야 할 것이 조금씩 분리되었다. 성호의 소식은 가끔 영미를 통해 전해졌다. 별거는 길어졌고 그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지낸다고 했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서로의 안부만 묻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마음 한가운데 놓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랑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사랑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이면 창문을 조금 열어둔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각이 또렷해진다. 나는 오늘도 나의 자리를 지켰고 내일도 그렇게 하리라 마음을 다잡는다. 어떤 날은 가벼운 후회가 올라오고 어떤 날은 조용한 안도가 내려앉는다. 어느 쪽이든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다. 이것이 지금 내가 선택한 삶의 속도다. 오늘은 노년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린 윤정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연은 익명의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사실을 바탕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